보시면 3월의 제주의 모습인데요. 밭들이 전부 돌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보통 돌이 많은 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돌밭이죠.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발달되어 있는 돌이 많은 섬입니다. 그래서 돌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땅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걸 누가 챙겨갑니까? 여러분들이 삼다수 편의점에서 600원씩 주고 사 먹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주는 돌이 많다 보니 물이 귀합니다. 상대적으로. 해안선으로 가면 해발 200고지 미만의 연간 평균 강수량이 1800mm입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면 해발 500고지 또는 여러분들 가봤던 한라산 백록당 하게 되면 연간 평수량이 약 5500mm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이렇게 돌이 많은 섬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다수를 많이 마시면 그만큼 제주는 물이 더 귀하게 되는 거죠. 보는 것처럼, 이게 하얗게 있는 것이 시멘트가 아니고요. 포말입니다. 바다 거품. 바다가 화가 나면 파도가 이렇게 너울지고요. 이러면서 제주 바다가 하얗죠. 그래서 바람 많은 섬입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제주 사삼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팽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곱게 자라지 못하고요. 쉬어 자라고 있는 거죠. 바람이 많아서. 그 제주 여인들이 우리 선생님처럼 귀여운 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단장하고 가시잖아요. 뭐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러면 10분 후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왜? 바람이 너무 세서. 제주의 연간 평균 초속이 약 4m 정도. 그래서 늘 머리를 단장하게 하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흐트러지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래서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또 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죠. 여자는 왜 많을까요? 그죠? 와. 다 정답이십니다. 이렇게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약 1500년 동안 제주의 남자들은 제주 밖에 있는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광화문에 가면 두 개의 동상이 있죠. 큰 동상이 있습니다. 떡하니 두 팔을 벌려 앉아있는 세종, 그리고 긴 칼을 차고 있는 이순신, 성웅 이순신, 이 두 사람한테도 많이 죽었습니다. 하여튼 제주 사람들은 제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제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큰 강국 속에서 제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의 남성들을 이렇게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제주는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여자도 많습니다. 반면에 바람과 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돌밭이어서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향이 있는 거죠. 이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고 가뭄 많다 보니까 혼자 잘난 척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돌밭이다 보니까 농사 지어서 흉년이 들면 다 굶는 거죠. 농산물이 좀 많이 생산돼서 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왜? 공동으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는 도둑도 거지도 대문도 없는 거죠. 얻게 되면 다 같이 흉년 들면 다 같이 굶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될 곡식이 창고가 필요 없는 거고요. 풍년 들었을 땐 동일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굳이 내가 훔쳐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훔쳐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관할 창고와 대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 독특한 공동체, 식계 문화에 따르는 괜당 공동체라는 역사를 지난 2000년 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당. 발음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당이 아니고요. 그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할 때 당. 괜당. 식계 문화에 따르는 괜당 공동체가 형성된 거죠. 이 공동체는 200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체제를 살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뭡니까? 나의 노동력과 지식을 팔아서 이윤을 많이 받아들여서 내가 즐기는 거죠. 근데 제주 사람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함께 먹고 나누고 노동하는 괜당 공동체인 거죠. 그럼 자본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중요하는 이 관점에서 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자, 대한민국은 개인주의 사유재산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역을 토지 측량부터 해가지고 약간 벗어나면 치열한 다툼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나의 자유로움을 극도로 누리는 곳입니다.
이 개인주의 사람들이 저 공동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들. 제거해야 되는 거죠. 70년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25일 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제주를 봤을 때는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주 갔으면 뭐가 있습니까? 정랑과 정주석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개가 다 내려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사람 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집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세 개가 다 올려있으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라는 뜻인 거죠. 세계 최초의 사진법 디지털 통신입니다. 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의미가 있는 웃으십니다. 네. 이 세계 최초의 사진법 디지털 통신 체계가 제주에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제주도인데 노랗게 있는 것들이 전부 이 정랑이 있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 왜 이게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고 있는 정랑과 정주석이 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라오스 같은 데 있을까라는 거죠. 즉 서기 400년에서 1000년까지 제주 사람들은 척박한 농토다 보니까 먹고 살기 없어서 수산물과 노루와 사슴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교역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역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 가면 황룡사 탑을 복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룡사가 지금 높이로 하면 30층 아파트 높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최초의 여왕인 선덕이 여왕이 돼가지고 불침으로 이 신라를 구원해주고 불침으로 못된 나라를 제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황룡차 9층 탑을 짓는데 각 층마다 9층의 층마다 상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불침으로 제압해야 될 나라들. 맨 밑에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일본이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일본이고요. 2층, 3층, 4층, 5층가 쭉 올라가는데 9층은 신라 사람들이 받들어 모셔야 될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층 중에 4층이 탐나입니다. 제주의 옛날 이름인 거죠. 선덕의 여왕은 왜 황룡사 9층 탑에 네 번째 이상을 탐나를 주었을까? 그만큼 제주 사람들은 교역을 활발하게 했고 교역하는데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오지 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뺏어와야 되죠. 그래서 신라의 풍요로운 쌀을 식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뺏어오게 됐고 그 속에서 선덕여왕은 이 탐나라는 나라를 불침으로 제압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만큼 제주의 역사는 탐나 역사는 굉장히 강한 해상 왕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못하게 된다. 왜? 제주에 나중에 고려와 조선이 되면서 탐나는 고려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럼 제주는 누구 겁니까? 제 거입니다. 왕이 거잖아요. 왕이 건데 여러분들은 제주 도민입니다. 그럼 누구 거? 왕의 노예 식민지가 국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재산들을 마음 놓고 물물 교환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단절시킵니다. 그게 고려 때인 거죠. 그러면서 제주는 탐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려와 조선의 식민지로 되는 거죠. 지금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식민지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하여튼, 하나의 국가니까요. 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우리나라는 당군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죠. 바람의 신, 비의 신을 가지고 하늘에 오면 천신계를 합니다. 신라와 가야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래에서 난신계죠. 제주 사람들은 어디 태어났습니까? 네. 고시, 양시, 부시, 양고부, 부고양이 땅 속에서 솟아난 거죠. 즉, 한반도 역사랑 전혀 다른 하늘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계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독특한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백제왕에 보면 백제 동성왕이 제주가 탐나가 조공을 거부하자 기마대를 편성해서 공격을 준비했다. 제주는 섬이잖아요. 탐나는. 본토 여기서 제주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근데
동성왕은 어떻게 왔습니까? 기마대를 말을 타고 간답니다. 말을 타고 가면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넌 거죠. 그러면 제주는 섬입니까, 아닙니까? 섬이 아닌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고려 때, 현종 2년에 노량 이남 탐나국의 점유지를 고려에 편입 조치했다. 그래서 탐나국은 본토로 이동했다. 노량 이남이면 어디입니까? 지금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 서천, 군산, 충북 서천 거쳐서 쭉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즉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지리산 경계의 서북쪽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고려사 현종 2년에 탐나국의 땅을 고려에 편입시켰고, 제주사는 어디로 갔다고요? 본토 어디입니까? 제주섬으로 보냈다고요. 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제주는 뭡니까?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자그마한 섬, 올레길을 걸어가고, 싱싱한 회도 먹고, 봄을 상징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제주 역사는 또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은 저기 남쪽 나라에 있는 섬 오키나와 역사를 일본 본토 국민에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됩니다. 탐나는 고려 공민왕이 되면 완전히 탐나는 사라지고 고려의 식민지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게 1700년대 한반도 동아시아의 지도인데요. 네, 요게 제주도입니다. 네, 제가 그림을 조금 비켜봤는데요. 꼬꼬닥이죠? 네.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게 꼬꼬닥입니다. 닮았나요? 이 땅덩어리는 현재 있는 중국의 땅덩어리입니다. 이 꼬꼬닥의 부리가 한반도인 거죠. 네. 그럼 그 앞에 좁쌀 한 방울이 있습니다. 좁쌀 한 방울은 어디입니까? 제주인 거죠. 즉, 이 대륙이라는 나라는 제주섬을 먹이로 둘 거냐 말 거냐에 따라 경계가 있었다는 거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속에서 일본과 제주라는 섬나라는, 지금은 제주가 대한민국 땅이었지만 서기 600, 800년까지만 해도 독립적 국가 속에서 어떻게 위치를 가질 거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주는 외교에 굉장히 자유롭게 했고, 그걸 교역을 통해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겁니다. 근데 고려가 되면서 무너지게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이 됐습니다. 네. 조선이 됐는데 제주는 고려 때보다 더 가혹한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네. 짐의 나라에서 내가 신하들과 나누어야 될, 전복, 유자, 귤 등의 진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걷어들일 공간이 제주였던 거죠. 그래서 제주는 말생산지와 함께 왕에게 바칠 진상물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600년도 되면 제주 도민의 70%가 관에 소속한 노비였다고 합니다. 30%만 평민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있습니다. 유배지였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는 1590년대 제주에 유배를 갔는데요. 430년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저만 탈출했고요. 네. 그런데 제주에 유배 가는 사람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제주에 유배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네. 왜? 네. 그럴 정도의 왕과 싸움을 하지 않은 후손들입니다. 근데 제주에 유배 간 사람들은 현존하는 왕과 대항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제주 유배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광해. 그죠? 어디서 죽습니까? 강화도 가서 완도 갔다가 결국은 제주 가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유명한 이렇게 그 조선시대 때의 이 관료들, 우암 송시열, 추사 김정희, 면함 최익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경복궁 근정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들, 그리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유배 갔던 곳이 제주인 거죠. 그래서 충성심이 아주 강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한 번만 모시거나, 아니면 임금이 마음에 안 들면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군신에 대항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 그런 속에서 제주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주 사람들은 좀 삐딱하겠죠. 네. 그 삐딱함 속에서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의됩니다. 네. 영조 기록에 보면 유배객들이 제주 목에 집중돼서 사무에 분배했지만 계속 늘어나자 제주 사람들이 매우 곤욕스러워하더라. 섬 전체에 유배객들이 가득 찬 것 같아 제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웃고 한편으로는 한탄하더라 할 정도로 제주 사람들은 유배객들과 원주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 추사 김정희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 동네 앉아서 글씨 쓰면서 왕을 욕하고 있겠죠. 열심히. 그죠? 자기 유배 보냈다고. XX 하면서 욕하고 있을 걸. 그걸 누가 듣습니까? 제주 원주민들이 들으면서, 아, 지금 왕은 못된 사람이구나. 없어져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영모의 꿈을 꾸기도 했겠죠? 네, 그런 섬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조선말 되면 저항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813년부터 1901년까지 4번의 큰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항쟁, 항거, 의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분 차별, 네, 동학보다 훨씬 빠르죠. 네, 1894년 가보보다 훨씬 빠르습니다. 방성칠란, 이건 동학의 일부 세력이 와서 한 거고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정재가 나왔던 이재수의 난, 신축년, 네, 저항 세력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선 속에서 제주에서 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무너지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재미있는 거 여기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 5만 명이 동경과 대판에 살고 있더라.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제주 사람들은 제주에 살지 않고 많을 때는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가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예, 왕에게 반대하는 네, 이런 사상들을 배우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들어와서 제주 사람들에게 와서 뺏어갈 게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사람을 뺏어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본 가가지고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도 배우고 공산주의도 배우고 노동자도 배우고 노동조합도 배우고 자본가도 배우고 노동자와 자본 간의 투쟁도 해보고 이러면서 제주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 본토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주에 들어와 가지고 야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예,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유명한 게 비창입니다. 비창은 전복다는 쇠막대기를 의미하는데요. 창이 아니고요. 30.5지 창이 아닌 조그만 한 15cm 되는 가로가 한 3cm 되는 아주 좁은 쇠막대기입니다. 즉 비창이라는 건 해녀가 잡녀들이 전복다는 독을 의미하는데 이 싸움이 가장 큽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수많은 독립투쟁을 했는데 여성들의 투쟁에 독보적인 투쟁입니다. 이 이상의 투쟁이 없습니다. 1년 동안에 약 18,000명이 일본과 대항한 싸움이었습니다. 네. 올해 3.1 100주년 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하면서 여성들을 부각시켰지만 이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기 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수많은 싸움들 중에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한 이 투쟁 이야기를 왜 대한민국은 공유해 주지 않을까? 네. 어쨌든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끝나게 되고 일본이 2차 대전을 1941년도 일으키고 나서 일본이 패망을 눈앞에 되니까 제주를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당시 요새했던 지도의 모습인 거죠. 네. 알뜰이 비행장이고요. 네. 가미가제, 제로센 1인용 자살 비행기 경락고입니다. 네. 1인용 자살 보트. 네. 요 1인 자살 보트 있었던 동굴들인 거죠. 네. 이런 공간으로 제주를 요새하게 됩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전쟁을 종전선언하고 나서 인천으로 9월 8일 날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서울 중앙청 조선총독부에서 항복문서를 공수받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또 다시 별도로 항복문서를 받습니다. 45년 9월 28일 날 미군정 58 군정부대가 가가지고 별도의 독립 항복문서를 일본으로 받는데 그때 무장 해제했던 무기들입니다. 저기 삼방산이고요. 저희 고향인데요.
네, 이 많은 무기들이 제주에 요사했을 정도였고 당시에 제주 인구가 23만 명인데 일본군의 숫자가 약 7만에서 7만 5천 명입니다. 네, 그들의 군인들을 누가 먹여 살려야 됩니까? 제주 사람들이. 아까 보였던 이 굴들 누가 팠을까요? 제주 사람들이. 그러면서 네, 고려를 거치고 조선을 거치고 다시 일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사람들은 이렇게 가혹하게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무너지게 되고요. 고사포 진지 저기 삼방산 보이는 거고요. 네. 관련 동굴입니다. 성산일주봉. 이게 전부 당시 군수물자하는 공장들이었던 거죠. 네, 이게 정방폭포입니다. 지금 가면 이쁘죠? 네. 당시에 이때 모습인 거죠. 네. 이러면서 제주 사람들은, 네. 본토 사람들과 또는 제주 밖의 세력들에게 계속 수탈당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6일 사진들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전날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조선의 독립에 기쁨을 안고 만세를 하고 있는데 제주 사람들도 지난 1000년 동안의 고통 때문에 해방을 맞으면서 이런 기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다시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피해 흐름을 받게 됩니다. 자, 4.3 이야기를 봉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요거는, 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행정이 달인이라고 하는 고건 총리가, 예, 발표한 보고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 보면 4.3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네,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대한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를 기초로 해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왜 발생했냐? 네,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무장대는 누굴까요? 네, 남로당, 제주도당 사람들입니다. 토벌대는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 네, 1947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미국 군사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미군정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주인은 미국이고 이때 경찰은 미군정 경찰인 거죠. 이때부터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이때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미군정과 이승만 기간 동안에 7년 7개월 동안 그들의 공권력,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지도인 겁니다. 섬 전체, 제주도 섬 전체가 시뻘겋죠. 이 마을은 500명 이상 죽었습니다. 네. 이 마을은, 북촌이라는 마을은 남자들은 다 죽어서 남자를 씨가 안 남겼다고 해서 무남촌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네. 남자들 왜 다 죽였을까요? 빨갱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은 80년대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신혼여행 갔었던 성읍 민속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400명이 죽었습니다. 네. 새벽 5시에 동네 초가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잠결에 혹시나 잠귀가 밝아서 불이하고 뛰어나왔더니 밖에서 총으로 다 조충사기해서 죽였죠. 씨를 다 말려버린 그런 동네입니다. 네. 이렇게 심의하게 되어 있는 곳은 50명 이하가 죽습니다. 그래서 섬 전체가 전부 이렇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들은 14,200명인데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죽었다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 서류가 필요합니다. 3명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똥이네 할망이 죽은 거 내가 보증할게 해서 보증 3사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을처럼 500명이 죽어버린 이 마을에 신고할 후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죽어간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많게는 약 9만 명 정도 죽었을 거다. 제주 인구가 약 27만 명이었으니까 3분의 1을 죽였다는 거죠. 네. 왜 죽였는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다 기뻤겠죠. 근데 미국은 제주에 맡겼습니다. 왜? 제주 사람들은 함께 노동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굶는, 그리고 언어도 삼촌 저 뭐용 구름 알아들었지 구강?
예스. 네, 이게 선생님 다 알아듣네요. 예스. 네. 이 독특한 제주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맡깁니다. 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일본어도 좀 할 줄 알고, 영어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아서 특별하게 소통이 좀 돼서 맡긴 거죠.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한 사람을 통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집단 공동체다 보니까 어려워서 맡기게 됩니다. 그 와중에 46년에 흉년이 들죠. 본토도 흉년이었습니다. 제주 흉년이 드는데 제주는 좀 더 심각하게 흉년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밭이 있더라. 논이 있었죠. 수확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하죠. 제주는 농사를 언제 수확할까요? 5월과 6월에 주로 합니다. 뭘 수확하냐면 보리, 그 다음에 유채, 마늘, 감자 이런 밭작물들이 대부분이 5월 말 6월 초에 하죠. 청보리 축제 4월 말 5월 초에 하잖아요. 그죠? 청보리가 익으면 수확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가면 노란 쭉같이 들녘을 이루었지만 이게 익으면 5월 말 되면 6월 되면 수확합니다. 근데 4월에 흉년이 들면 제주 사람들은 1년을 굶어야 됩니다. 여기는 보릿고개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10월, 11월에 수확한 쌀도 있잖아요. 근데 제주는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제주는 흉년에다가 콜레라까지 돌아서 약 360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당시에 어떤 정책 핍니까? 식량 정책을 배급제로 바꾸는 거죠. 배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선생님 집에 있는 식량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네. 공출을 하래. 선생님 집을 식량을 다 가져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굶어 죽어야죠. 굶어 죽겠습니까, 선생님? 아니죠. 미군정 가가지고 쌀 좀 달라고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면 어떻게 돼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분을 죽어가줘요. 때리죠. 예. 감히 미군정 우리에게 쌀 달라고 요구를 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미군정 당국은 제주도인민위원회는 제주도 내의 유일한 정당으로서 모든 면에서 정부나 다를 바 없는 유일한 조직체라는 당시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주도시 관찰기에 보면 제주도인민위원회는 건준 이래 양심적인 반일제 투쟁이 선봉이었던 지도층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분립된 한국 독촉당, 독촉국민회 등의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 없이 무난히 자주적으로 제주도를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좌우가 공동으로 인민위원회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 부분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고 인민위원회는 해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거입니다. 3월 1일, 여러분들 3월 1일 뭐 합니까? 집에서 쉬죠. 빨간 날이고요. 아이들은 뭐 할까요? 누워서 게임하고 있겠죠. 근데 신집에 텔레비전 딱 키면 10시 뭐 합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통령과 조선의 독립을 위한 광복회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72년 전에 제주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1 투쟁위원회라는 결성을 하고 행동 방침을 결정해서 신문에 기사화가 됩니다. 그랬더니 미군정은 충청도에서 응원경찰 100명을 제주도에 급하게 파견합니다. 1947년 3월 1일 날은 대한민국 곳곳에 이 고길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독립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독립만세 집회를 열었을 거죠. 근데 특별히 미군정은 제주도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응원경찰 100명을 제주에 보내게 됩니다. 이 응원경찰의 직전 직업은 뭐였을까요? 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친일경찰. 네, 일본에 협력했던 순사들이었던 거죠. 또는 조선의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했었던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주에 특별하게 보내게 됩니다. 또 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면 징글맞게 혐오하는 특별한 사람들. 한반도 서쪽과 북쪽에 있는 함경도 평안도에 온 서북 청년단 사람들. 이 사람들 구성된 응원경찰 100명을 제주에 급하게 보내게 됩니다. 48년 3월 1일 날 제주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당시에 제주 인구가 24만에서 27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때 모인 사람이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예, 자전거도 있고 뭐 예,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어 가지게 하겠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에 꽁부리밥에 도시락 싸가지고 집신 신고 이렇게 집회에 모이는 거죠. 근데 그날 집회 끝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청도에서 간 응원 경찰들이 제주도민을 위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6명이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게 되는데요. 한 사람만 등 뒤에 총을 맞고요. 5사람은 가슴에 총 맞아 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네. 한 사람만 가슴에 총을 맞고 5사람이 전부 등 뒤에 총 맞아 죽습니다. 네. 한 사람은 걸어가면서 맞은, 경찰을 향해 이 막루를 걸어가다가 맞은 사람이고 5사람은 지나가거나 도망가는데 총을 맞은 거죠. 그 중에 15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3살짜리 아기를 낳은 21살짜리 새댁도 있었습니다. 45살짜리 나이든 저 또래의 연배 비슷한 예, 젊은 사람도 있었고요. 이 5사람이 전부 등 뒤에 총을 맞아 죽습니다. 네,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서 막루에서 총을 쏘게 되는 거죠. 영상을 준비해 영상이 이게 좀 잘 안 돼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주 사람은 요구합니다. 왜 죽였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네.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경찰서를 공격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총을 쏘았고 그 경찰 행위는 정당하다고 선포합니다. 제주 사람은 화가 나서 파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고문 철폐하고 발표 책임자 강동효 및 발표 공작한 살인죄로 처형해라. 희생자 유가족들 부상자에게 생활을 보장해주라.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죄를 축출해서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네, 난리가 나게 됩니다. 네.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네, 경찰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당시 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네, 원래 제주도는 90%가 좌익석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의 경찰청 차장, 당시는 경무부죠. 차장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제주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잡아가냐면 읍내에 50m당 경찰 3명씩 세워가지고 우리 선생님처럼 좀 맑게나 함직한 사람들, 우리 선생님처럼 어깨동무 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약 한 달 동안에 500여 명을 잡아들이고 300여 명을 재판을 회부시키고 네, 목포 형무소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내 조카가 등에 총 맞아 죽었는데 이걸 진실을 밝히려고 요구를 했는데 네, 말을 많이 한다고 잡아가서 고문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미군의 비밀문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47년 6월 3일자 비밀문서에 보면 레드 헌트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제주 사람들을 빨갱이로 겨냥을 해서 사냥을 하는 겁니다. 동물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 제주 사람은 빨갱이니까 동물처럼 사냥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 사람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제주 출신 박경훈 도지사를 자르고요. 네, 박경훈 도지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혹시 박충훈 씨라고 합니까? 기억납니까? 박정희 때. 네, 국무초리 서리로에서 대통령 권한당했던 박충훈이라는 사람인데 그 분의 큰형. 네. 당시에 도지사였는데 도지사도 자르고 전라북도 익산 출신 극우주의자 유해진 도지사를 내려보냅니다. 여기 보면 극우주의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좌익계의 파괴 공작을 철저히 분사하고 청년단 반공단체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유해진 도지사는 식량 배급표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다. 동무라는 단어도 사용 못하게 했고 애국가의 네, 조선 사람이라고 하지 못하고 대한 사람으로 부르라고 하면서 이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육지경찰을 보내기도 경찰서장을 서북 출신으로 교체하고요. 당시 서청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내게 되고 1948년 되면 27살 난 젊은이가 네,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박종철 열사처럼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의사보고 진단서를 조작하라고 했더니 거부한 거죠. 네. 그럴 정도로 고문을 시작하면서 조작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총 3사람이 고문당해서 죽게 됩니다.
제주 사람들은 화가 난 거죠. 결국은, 네. 제주 사람들은 4월 3일 날 새벽에 무장을 해서 공격하는데 이 무장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4월 3일 날 무장한 무장대의 무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무기들이. 무장대가 무장한 무기.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미군이 찍어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사람들이 무장 봉기했는데 이 무장한 무기가 이거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도끼, 대나무, 몽둥이, 일본 칼 이런 거죠. 이걸로 무장해가지고 상대는 누굽니까? 이 지구의 깡패, 헌병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무장하는 게 남로당, 제주도당 사람들 350명이 무장해가지고 이렇게 봉기를 했는데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을 350명을 잡겠다고 제주도민 9만 명을 죽인 거죠. 이게 4.3의 진실이란 겁니다. 당시에 이때까지만 해도 군인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주력 세력은 경찰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군인이 나서서 평화회담을 제안합니다. 그 유명한 평화회담이 김익렬 구연대장과 무장사령관은 김달삼 두 사람이 회담하는 거죠. 이게 48년 4월 28일 회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던 거죠. 이 회담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학살극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평화회담이 이루어진 거죠. 미군장의 명령에 의해서. 이 27살짜리 김익렬 준대장은 이 평화싸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들을 볼모로 줍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분 하셨던 것 같아요. 젊은 패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어머니와 아들을 볼모로 주고 어렵게 평화회담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조건을 다는 거죠. 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 중지하면 모든 사람들은 돌려보낼 거고 책임자들은 제주를 떠날 수 있게끔 배를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평화회담을 이루자고 했는데 4월 28일 날 평화회담 하고 나서 김익렬 중대장이 내려와가지고 매니페스토 중요한 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지한테 보고를 했더니 하지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4월 29일 날 아침 비행기로 제주를 왔다가 저녁에 갑니다. 미국의 모든 비밀 문서에 하지 중장이 와가지고 제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48년 4월 28일 평화회담이 이루고 나서 72시간 내에 전투 중지를 요구를 합의를 받는데 72시간 3일이지 않습니까? 3일 합의를 받는데 4월 29, 4월 30, 5월 1일 날 마지막 날 제주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랄이란 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2명이 죽었는데 불을 내고 사람을 공격한 것이 무장대가 했다. 그래서 무장대가 평화회담을 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을 미군정은 촬영을 해놨습니다. 사드닥이라는 카메라 감독이 48년 5월 1일 날 메이디르에서 시그널 콥스라는 미 육군 촬영 전문 부대가 헬기에서 경비행기에서 모든 걸 촬영해가지고 이 기록을 가지고 미국에 보냅니다. 제주에 어마어마한 반란이 일어났고 무장대가 마을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빨리 군인들을 대거 투입해서 진압해야 된다라는 작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사람들이 제주에서 모여서 비밀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맨스필드 중령, 유해진 도지사, 송호성 국방경비사령관, 경무부장 조병욱, 그 다음에 김익렬 위원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병욱 경무부장, 지금이 경찰청장이죠. 응원경찰과 군대를 대거 투입해서 제주도의 좌익세를 완전 소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김익렬 연대장이 무슨 말이니? 오라리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무리한 진압이 문제를 야기시켰다. 선무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경무부장 조병욱가 경찰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당신도 지령을 받은 좌익분자지. 니네 애비 빨갱이지. 라고 얘기하게 되고 격렬한 몸싸움하고 회담은 깨지고 그 다음날 김익렬 연대장은 잘려서
서울로 대기 발령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우리나라는 383 이남만 하고 있는 재헌 국회의원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은 30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국회 배우셨죠? 네, 국회의원 몇 명 뽑았습니까? 네. 국회의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몇 명 뽑았을까요? 200명 아니에요? 네, 와, 선생님 역사 진짜 잘하시네요. 30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적은 북쪽에 100명을 주고, 인구가 많은 농업국가 남쪽에 200명을 주는 거죠. 그럼 몇 명 뽑혔습니까, 선생님? 네, 198명만 뽑힌 거죠. 2명을 못 뽑았습니다. 왜? 네, 투표를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당시 재헌 국회의원 투표는 투표율이 50% 미만이면 투표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투표 안 하기 운동을 한 거죠. 투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이해는, 지금은 투표하는 날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쳐. 근데 이때 투표는 어떻게 됩니까? 빨갱이 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걸 반대한 사람이니까.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니까. 이승만의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은 빨갱이입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빨갱이로 지목되게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김인열 연대장 대신 박진경 중령을 제주에 내려보는데 오자마자 한 달 동안에 6,000명을 잡아서 고문을 시작합니다. 네. 이명박도, 박근혜도, 박정희도 6,000명씩 잡아서 고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구 얼마 안 되는 28만의 섬에 한 달 동안 6,000명을 잡아다 고문하는데 이 고문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딘 장관이 특별히 이승만한테 얘기해서 승진시켜줘 해가지고 대령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행하는 날 술 먹고 들어갔다가 부하 직원에게 총 맞아 죽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 공식 장례 1호입니다. 그리고 이 박진경을 죽인 그 부하 11명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대한민국 첫 번째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람이고 군사재판에서 첫 번째로 사형명령을 선도받고 첫 번째로 총살당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기구합니다. 제주 역사에서 큰 걸 이뤄낸 거죠. 그리고 당시에 맨필드 중령 대신 브라운 대령이 내려오는데 이 양반이 내려와서 조선중앙일보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당신이 제주의 총사령관으로 갔는데 제주에서 4.3이라는 게 왜 발생했어? 원인 밝혔니? 했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원인은 관심이 없어. 나의 사명은 진압하는 거야.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48년 재헌 국회의원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전까지는 1948년 8월 14일까지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미국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48년 8월 15일부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승만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네. 자, 미국의 비밀문서를 보겠습니다. 48년 5월 10날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미군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크레이크 포함 구축함 2대를 보내는데, 제주에 보내는데 유사시에 전투기를 사용해라. 전투기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전쟁할 때 상대의 군사를 죽이기 쓰는 거죠. 제주에 전쟁이 났나요? 투표 안 한 것밖에 없는 거죠. 투표 안 했는데 전투기를 쓰랍니다. 상상되세요? 투표 안 했다고. 군함을 보내고 그게 만에 하나 대비해서 전투기를 가져가서 공격하라고.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군정 시제의 기록들에 보면 나중에 훗날 밝혀진 기록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북청년단 단장은 제주도는 작은 모스크바다로 표현했고요. 제주 좌익은 반미가 아니다. 최근 테러는 우익이 진행했다는 미군 비밀문서도 있고요. 제주 폭동에 팔로군이 참가하고 기관총 소지 등의 풍선은 전역 난설이고 폭도들은 제주도민이고 그 숫자는 300에서 400명 정도이다. 네. 연대장은 폭도 200명이고 팔로군, 북조선 인민군 가장사실 없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당시에 군 지도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4.3 빨갱이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팔로군이 개입했고, 이런 식으로.
북조선 인민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광주처럼 5.18처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진압이 시작됩니다. 48년 10월 17일 되면 제주를 본격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하는데 이렇게 포고문을 내리게 됩니다. 예. 내용은 뭐냐면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에 무허가 통행을 금지한다. 만에 하나 통행하는 자는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해서 총살한다. 라는 작전을 수행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주에.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를 딱 섬을 놓고 제일 가까이 있는 군대를 쭉 살펴본 거죠. 제일 가까이 있는 군대 어디 있었습니까? 광주에 사연대가 있었죠. 근데 광주 사연대를 딱 데려오려 했더니 미군이 불안한 겁니다. 왜? 이미 1946년에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예, 노동자들이 먹을 거를 달라라고 시위를 열었고 이 시위 속에서 미군정이 탱크로 짓밟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군사가 빠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또 공격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광주 사연들을 못 뺍니다. 그리고 또 쭉 둘러본 거죠. 둘러봤더니 그 다음에 있었던 곳이 여수의 14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통신문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네. 14연대 1개 대대를 착출시켜서 출동시킬 것.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순반란 사건입니다. 제주 4.3에 진압하기 위한 군사를 보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48년 11월 17일 되면 제주에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당시에는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는 거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입법부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행정부 대통령이 시행령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는데 선포할 수 없으니 국무위원들 보고 야 너희들 도장 찍어. 어디 찍어서 했던 계엄령 문서입니다. 그리고 49년 1월 되면 제주도민을 제대로 좀 죽여라 인마 군인들 보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당시에 회의 속기록인데요. 네.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네. 전남사건, 제주도 전남사건 역파로 발건세건해야 미국의 원조가 적될 거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해서 법의 존엄을 표시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군인들에게 그 국민들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는 겁니다. 똑바로 죽이지 않는다고. 이 명령을 내리면서 죽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주 섬을 삥 돌아가면서 해안선 5km 이내 안쪽에 있는 모든 마을들은 다 불태우고 죽였습니다. 49년 6월 되면 무장대 사령관, 2대 사령관 이덕구가 잡혀서 죽습니다. 현기영 선생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가 이 이야기를 주제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4.3은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죽은 숫자가 있는 거죠. 네. 4.3이 끝나서 현재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 할머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명천 할머니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진아영 할머니입니다. 35살 때에 경찰에 쏜 총에 턱을 잃어버린 거죠. 턱이 없어서 남들 보기 흉할까봐 무명천으로 감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씹어야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턱이 없으면 씹을 수 있나요? 못 씹습니다. 이 할머니 84세에 돌아가신 5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의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국가가 죽였는데, 국가가 한 여인의 턱을 뺏어갔는데, 4.3 평화공원에 가보면 있는 죽은 자들의 위패입니다. 14,000명의 위패인 거죠. 네. 여기 이게 비어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비어있는 것들은 뽑혀 나갔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위패를 주면 안 돼, 빼내 라는 판결이 나와서 다 뽑혀 나갔습니다. 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군정 비밀문서에 이름이 거론이 되거나 남로당, 제주도당의 당원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위패가 뽑혀서 나갔습니다. 말은 평화공원인데 예, 그들은 여기에 안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옆에 위패봉안소 옆에 있는 시신 없는 비석들 3,800명의 비석입니다.
70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이 내 할아버지를 끌고 갔는데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거죠. 죽였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3,800명이나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거죠. 살아난 자들의 증언입니다. 경찰서장 김호겸이라는 사람은 제주 출신 경찰서장 출신입니다. 그 양반의 증언에 보면 서울에서 특별수사대라는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특별수사대의 대장이 경감 최난수인데 그놈은 외정대의 순경이었어. 이놈이 대장으로 특별수사대 대장으로 내려왔는데 내가 경찰로서 경찰서에 숙직을 하는데 밤에 당직하는데 하도 여자 비명소리가 나가지고 내려가 봤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경찰서에 내가 숙직하는데 여자 비명소리가 나 잠을 못 잤다. 취조실에 가니 이 특별수사대라는 사람들이 여자를 낫지로 만들어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하더라. 특별수사대는 스스로 삐라를 만들어 특정 마을에 몰래 뿌려놓고는 그 마을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했다. 빨갱이라고 했던 겁니다. 하루에 1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나지 않았다는 그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네.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 1명이 끌려와 있었고, 그 끌고 왔던 정주임 서북청년단은 웬일인지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 여자를 훌떡 벗기고 시뻘겋게 달궈진 총구를 여자의 몸 안에 집어넣었다. 살아난 자들이 증언입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미군정 경찰과 대한민국 경찰과 군인들이 70년 전에 제주도민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빨갱이지 않습니까? 오라리 형무소로 오라방이 오빠죠. 오라버니가 형무소로 갔다고 여동생을 대신 잡아다가 고문하고 초죽음 상태에서 여인을 몸을 홀떡 벗긴 후 철창으로 찌르라고 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찌르지 않으면 대신 죽인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모두 한 번씩 찔렀다고 합니다. 살아난 자들의 증언입니다. 미국 비밀문서 49년 4월 1일자 비밀문서에 보면 구연대는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게릴라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에 주민에 대한 집단 학살 계획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훔치거나 몰래 주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줄 거라는 가정 아래에 집단 학살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재판의 혜택도 없이 즉석에서 대규모로 죽였다. 미국은 이런 비밀문서를 본국에 보내면서 이렇게 계속 죽이라고 식량과 무기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더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미국 본때에 이렇게 하고 있던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시키기는커녕 식량과 무기를 계속 제공했던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48년 6월 17일 박진경 중령이 죽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그들이 증언 내용입니다. 박진경 대령을 동포를 학살하고 진급했다. 3천만을 위해서는 30만 제주도민을 다 죽여서 좋다. 민족상전은 해야 된다. 무고한 양민을 압박하게 학살하게 해서 나는 죽일 수밖에 없었다. 반민족적인 동포를 구하기 성스러운 우리 국방 경비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죽였으면 됐다. 불황면이라도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무조건 사살했고 경찰의 죽은 시체를 가지러는 아들도 죽이고 오라리라는 마을에 참상을 일으키고 경찰의 사촉으로 살인과 방화를 강행한 박근택 오라리의 방화 사건의 주범인 박근택도 석방시켜버리고 경비원들에게 전투 중 음식을 제공하고 안내한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나는 박진경 중령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겁니다. 문상길 중인이 있겠습니다. 문상길 중인은 기독교 신자였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이 많이 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마지막 증언한 겁니다. 총살명령 선도받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증언을 뭐라 했냐면 이 법정은 미군정의 법정이며 군정장관 딘 장군의 총애를 받던 박진경 대령의 살해범을 재판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법정이다. 군인으로서 자기 직속상관을 사항을 했을 때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했다. 네. 총살령을 선고하는 데 대해서 민족적인 양심에 대단히 고민했을 것이다. 이 법정에 대해서 조금의 원한도 갖지 않는다. 우리와 박진경 연대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 세상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정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 그러니 재판장은 장차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다시 재판해 주길 바란다. 라는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고 네, 총살 명령 선도받고 경기도 수색에서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네, 당시의 진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여순 사건, 여순 반란의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당시에 뿌려진 전단지 삐라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는 잘한다. 우리는 제주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분들 대부분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이거 꼭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는 잘한다. 우리는 국군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을 잘한다. 기억나십니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무슨 뜻입니까? 그쵸? 군인의 길이죠. 군대 가가지고 매일 두드려 맞으면서 매일 암송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면 누구나 암기했고, 훈련 암기 안 하면 매일 얼차한 거죠. 진짜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적도 아닌데 군인은 내 나라 내 부모 형제를 죽이러 쳐들어온 적과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내 국민을 죽이는 사람이 군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진짜 대한민국의 참 군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여순 폭동. 이 아름다운 군인, 진짜 군인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수와 순천 사람들 12,000명을 일주일 사이에 죽인 거 아닙니까? 육해 공군이 모든 화력을 다 퍼부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승만이. 네. 진짜 진실 이야기입니다. 미군정에 임명한 군정장관 안재홍입니다. 네. 1호 군정장관이죠. 미군정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독립군이었죠. 네. 그 양반이 일기장에 6호로 이렇게 됐습니다. 48년 초 나는 경무부장 조병옥, 국방부대 사령관 송은성 등과 함께 미군정 장관 딘을 따라 제주 갔다 왔다. 왜? 48년 4.3 봉기일에 날로 높아가는 제주 인민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다. 서울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시 미 군사고문단 로버츠는 경무부장 조병옥과 국방경비대 사령관 송은성을 따라 보냈고 미국은 군사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도 모슬표에다가 비행기지를 만들어 놓았다. 명확히 나옵니다. 군사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도 모슬표에다가 비행기지를 만들어 놓았다. 미국은 제주도가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는 확보해야 된다. 이게 4.3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왜? 미국이 일본에 가가지고 군사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까지 미국이 점령해서 했죠.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키나와죠. 누구 땅이었습니까? 일본 땅이었나요? 일본 천황 지금 갑니까?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 맞아 죽을까봐.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략기지가 필요한데 만에 하나 한반도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됐을 때 이걸 공격할 전략적 섬이 필요했는데 이 섬이 제주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놨어. 군사기지가 필요했지 제주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 사람들은 미국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 사람들은 함께 먹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굶고 함께 나누는 이상한 독특한 공동체다. 그 시각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이거나 아나키즘적일 거다라고 규정 내리고 군사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준 겁니다. 명분을 줬죠. 47년 3월 1일 날 집회했지. 투표하라 그러면 투표 안 했지.
이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집단 학살 계획을 수립한 게 제주 4.3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네. 육군 중장 김익렬, 박정희가 아꼈던 육군 중장 김익렬,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보면 나오죠. 이상한 군인. 예. 태백산맥에 보면 순천에서 예. 벌교에 군인이 들어왔는데 이상한 군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경찰 보고 가만히 좀 있어. 우리가 교통정리할게. 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하고 중재해보고 합의를 해서 평화를 이끌었던 그 예, 국방부 중령. 예,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키워줬던 예. 그래서 박정희 때 잘 나갔죠. 69년 박정희에게 별 3개 달고 군대 전역 예편한 사람입니다. 48년 4월 28일 평화회담한 사람도 그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여순 14인대 연대로 간 사람도 이 사람이고, 조정래의 태백산에 나오는 그 군인도 이 사람이고, 네. 그리고 한국전쟁 때 강원도 고성에서 혁혁한 빨갱이를 공산주의에 싸워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며, 박정희에게 지켜가지고 별 3개까지 달아서 잘 나갔던 육군 중장 김익렬의 일기장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토화 작전은 인도적으로도 결코 허용될 수 없고, 전쟁 시에도 초토화 작전을 명령하거나 묵인하는 사령관은 전쟁 범죄자로서 처형을 명키 어렵다. 그래서 네, 독일 나치는 지금도 잡아다가 재판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제주도 군정장관 메스펠드와 내가 한사코 초토화 작전을 반대하므로 딘 장관은 자기 명령을 충실히 실행해 줄 연대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를 자르고 박진경을 보낸 거죠. 맨스필드 자르고 브라운 대령을 보낸 겁니다. 결론입니다. 육군 중장 김익렬이 얘기하는 박정희가 키운 그가 얘기하는 결론. 나는 제주 4.3 사건을 미군정의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인해 제주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이 극도의 압정에 견디지 못한 민이 최후에 들고 일어난 민중 폭동이라고 본다. 설사 공산주의자가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치자. 그러나 제주도민 30만 전부가 공산주의 질서는 없다. 제주도민을 이민족이나 식민지 국민에게도 감히 할 수 없는 토벌 살상에만 주력했다. 네. 육군 중장 김익렬과 미군정에 임명한 군정장관 1호 군정장관 안재홍의 이야기가 4.3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빨갱이로만 얘기한 거죠. 네. 작년에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48년 9월 20일 날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이때 한반도에서는 2명의 특사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승만,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이가 특사를 보냈고요. 또 한 사람은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백범 김구가 특사를 보냈습니다. 왜? 김구는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김구가 보낸 그 특사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서영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산 출신으로서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김구의 명을 받아서 임시정부 프랑스 대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를 굉장히 잘했고요. 김구가 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가다가 중국 상해에서 잡혔습니다. 국민당에게. 그래서 2달 동안 체류해서 빠져나왔죠. 나와서 가가지고 이미 임시정부 때 프랑스에 있을 때 대사였기 때문에 프랑스 잘했고 외교관도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아주국장과 면담에서 이 프랑스 외무부 아주국장이 남긴 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 4.3 소요사 때는 미국이 과거 행정체제와 친일 경찰들을 유지시키려는 것에 반발하는 애국자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폭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선전 목적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속하게 이 사태에 개입했다. 라고 이 사람은 프랑스 아주국장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 프랑스 아주국장은 이걸 문서화시켜서 대통령에게,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던 거죠. 이게 작년에 발견된 문서의 내용입니다. 자, 세 사람의 외국의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육군 중장 김익렬, 박정희가 키워줬던 김익렬의 일기장이 나와 있고, 군정장관, 미군정이 인정한 1호 군정장관 안재홍의 일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4.3의 진실이라는 거죠.
김익렬은 5월 5일자로 잘리고 나서 국제신문에 이런 기고를 썼습니다. 뭐라 썼냐? 동적의 피로 물들인 제주 참전기라는 기사를 국제신문에 썼던 거죠. 이거 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죠? 사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제주는 계속 빨갱이 섬이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계속 이 땅, 이 야만의 섬에서 빨갱이로 살 건지 아니면 빨갱이에서 면제될 건지를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빨갱이는 면제되는 길이 생긴 거죠. 한국 전쟁에 의해서. 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한국 전쟁에 가서 총 맞아서 죽으면 내가 훈장을 받을 것이고 내 훈장을 받으면 내 어머니와 누이는 빨갱이에서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죽으러 갔습니다. 어디로? 인천으로.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나오는 해병대 3기, 4기 약 3,000명이 전부 제주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여자 해병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해병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해병대 3기, 4기에는 여자 해병대가 존재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수심 누가 쟀습니까? 밀물과 썰물에 간만에 차. 전부 제주 여인들이 가가지고 잡녀들이 가서 그걸 수심을 쟀습니다. 그리고 가서 총 맞아 죽었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빨갱이로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살았던 괜당 공동체에 살고 싶어 했던 욕구도 있었을 거고요. 네. 양반과 쌌는 동반 서반이 없는 평등한 세상,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했던 나라, 그리고 두 개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꿈꿨던 이 죄의 값으로 3만에서 9만 명이라는 죽음의 피를 불렀던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역사에 기록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네.